동남아 주요 6개국이라고 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인데 베트남 빼고 나머지 5개 국가는 모든 게 다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상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쇼핑몰은 다 화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화교들이 지하철이든 전철이든 버스 노선이든 다 연결해가지고 다니기 쉽게 만들어놨는데 베트남은 그 화교들이 없어요. 그리고 쇼핑몰도 별로 없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 샵을 하려면 쇼핑몰도 들어가야 되고 로드샵도 들어가야 돼요. 개별 상권이군요. 네.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베트남 처음 들어오려면 한국에서처럼 멋진 플래그십 스토어 쫙 하나 열겠습니다 하면 제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실효성이 안 나고요. 항상 말씀드려도 안 믿으세요.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악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게 베트남에 계신 유영국 작가님을 모시고 베트남 얘기를 몇 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베트남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공급망 이슈도 그렇고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유영국 작가님을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유영국 작가님이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국입니다. 와, 자주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불러주시면 뭐 자주 와야죠. 요즘에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많긴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1월에 최대 무역 흑자국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가면서 뭐 일반 분들 포함해서 아주 전 분야에서 이제 베트남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흑자가 많이 점점점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베트남에서 정말 그동안 10여 년 동안 베트남 그렇게 했지만 막상 또 알려고 드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저도 유 작가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가 베트남 얘기를 베트남이란 단어 그리고 뭐 봉제 공장이 이런 거 있으면 인건비 따라서 거기 간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유 작가님하고 얘기하면서 베트남에 대해서 야 우리 진짜 베트남에 대해서 몰랐구나. 세상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짧은 시간 동안 베트남이 정말 변화가 정말 어마어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마이크로하고 세밀하고 베트남에 있지 않으면 모를 만한 그런 변화의 이야기 한번 유 작가님과 한번 세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제를 주셨는데 와 이건 몰랐다. 베트남이 채식주의의 성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채식주의 영어로 뭐 비건 그러면 좀 잘 사는 나라 특히 유럽 쪽 사람들한테나 좀 전형적인 트렌드인 거지. 솔직히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나라하고 비건하고는 좀 매칭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는 거 빼고. 그렇죠. 고기 저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뭐 고기 같은 거는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찬에 고기 있으면 막 서로 막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기는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상징. 그런데 이제 유럽처럼 너무 잘 살아서 너무 풍부해서 이제는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아니면은 종교. 그렇죠. 종교적으로 고기 인도 같은 나라. 그런 데는 뭐 비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뭔가 베트남이라 그러면 쌀국수에도 고기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는 좀 느끼할 것 같은데 또 먹어보면 맛있고. 그렇죠. 그래서 채식주의와 베트남은 여러모로 좀 매칭이 잘 안 돼요. 베트남은 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특이한데 2018년 8월에 우리가 이제 치킨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 KFC.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 우리 앞권에서 KFC는 참 매번 언급이 되긴 하네요. 근데 KFC가 세계 최초로 영국하고 베트남에 비건 치킨 버거를 런칭합니다. 야, 이거 형용모순인데. 이제 그 고기를 콩으로 만든 인조 고기로 만든 이제 버거인 거죠. 맛은 이제 치킨 버거 맛은 나지만 실제로는 콩으로 만든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유럽에서야 이런 뭐 다양한 햄버거라든지 치킨버거라든지 이런 게 인조고기로 많이들 만드니까 오래전부터 그냥 그러려니 할 수는 있는데 도대체 왜 베트남에서 이 KFC가 관심을 갖느냐 그래서 되게 큰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생산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조고기를 만든다. 뭐 요거는 오케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매장을 냈다라는 거는
현지에 계신 분들에게 팔겠다는 거잖아요.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단순하게 인구가 많아서 그러기에는 베트남보다 인구 많은 나라는 많거든요. 중국에 먼저 해야죠. 그럼요. 예. 중국이든 인근에 있는 뭐 인도네시아든. 예.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하지 알아봤는데 베트남의 그 최대 배달 앱, 베트남들 배달 앱을 많이 쓰거든요. 예. 배달 앱에 등록되어 있는 채식 식당이 호치민에는 1,200개, 하노이에는 200개 정도 돼요. 와, 한국보다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 식당 하면은 한국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없죠. 예.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베트남 언론에서도 되게 신기해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채식을 많이 하는가? 근데 우리는 채식을 많이 하는가? 쟤네는이 아니고 우리는. 본인들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이게 트렌드였나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에 바로 불교인 건데. 불교. 근데 또 희한한 거는 우리가 동남아의 불교 국가 하면 미얀마, 라오스, 예. 태국이잖아요. 예. 근데 그쪽의 소승불교 스님들은 고기를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언론에서도 첫 번째 불교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다. 베트남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약 1,000만 명 정도의 불교 신자들이 있는데 예. 저도 이제 직접 겪어봤는데 직원들하고 가끔 이제 각자 도시락을 싸서 같이 회사에서 먹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보면은 직원들이 나는 오늘 고기 먹으면 안 돼. 아니면 우리 저녁에 회식하러 가는데 오늘 불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 나는 안 돼서 비빔밥 먹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이어트 아니고.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음력 보름 그러니까 15일과 1일에는 이 불교 신자들은 기도일, 애도일, 본인 나름의 어떤 신앙적인 목표일 이때는 육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잘 생각해 보면 좀 독실한 불교 신자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한동안 그 특정 기간 동안에는 절대 육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 최소한 한 달에 2번 정도는 채식을 해요. 고기를 육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불교 신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날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서치 회사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종교적인 이유를 빼고 당신은 왜 채식을 합니까?라고 하는 그 복수 응답을 보니까 제일 많은 이유가 건강 때문이에요. 건강? 나는 채식을 하는 게 내 몸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야, 그거야말로 베트남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좀 고기 먹다 몸에 그렇죠. 안 좋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살이 많이 찌고 고기를 많이 먹고 말 그대로 잘 사는 나라에서는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고지혈증, 그렇죠.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할 때. 근데 베트남 사람은 되게 날씬하고 한데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근데 고기를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결과가 정말 의외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응답이 채식이 건강에 더 좋기 때문인 거고 세 번째 응답이 채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예요. 더 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죠.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채식은 잘 사는 나라에는 해당되는 건데 아니 먹을 게 부족해 보일 것 같은 나라에서 무슨 채식이야? 그것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 동물 복지를 위해서. 동물 복지요? 네. 제가 놀라는 게 좀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그렇다는 거지 그분들이 뭐 못 사니까 무슨 그 채식이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주려는 건 아니고 조금 놀라워서 그래요. 아니 이건 100명 중에 99.9명은 똑같은 반응이실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심지어 베트남에서도 자기들 리서치하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당혹스러운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소비자들의 패턴을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베트남은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저 역시도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 부분에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베트남의 채식 식당은 뭐 한 끼에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정도부터 메뉴 한 개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고급 식당까지 정말 많아요. 근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음력 15일과 1일에는 꽉 차요. 그리고 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해가지고 다 같이 와서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떠한 종교 이유 하나뿐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채식을 통해서 내 건강도 좀 챙겨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는
이 과거에 유럽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유행하는 거를 자기들도 빨리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앞선 트렌드가 아닌가 싶은 것들이 이 채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유럽 사람들 본인들이 채식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죠. 동물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유럽에서는 정말 의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는 베트남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저기는 구매력이 부족하니까 없어서 못 먹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트렌드한 그런 부분들도 구매력에 상관없이 빨리 따라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시장이 크다. 우리가 제가 첫 방송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돈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오토바이. 오토바이. 왜냐하면 난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채식이 그 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기도 막 인스타그램 그런 거 많이 해요? 페이스북 가입률이 세계 최대 그래요? 상승률이고요. 인스타, 틱톡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또 건강을 엄청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가면 특이하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1층에 가면 마사지 의자 파는 곳들이 마사지 많아요. 의자, 안마 의자. 예. 왜냐하면 쇼핑몰에서 1층에서는 보통은 명품 브랜드들이나 그쵸, 화장품, 향수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이 안마 의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뭐 한국 사람한테도 사실 200만 원 안마 의자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예.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이 한 4,000불이 올해 간신히 된 나라에서 그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마사지 의자를 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절대 돈 아까지 않고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몇 번 짚어봤던 얘기에 일맥상통한 게 우리가 흔히 베트남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7, 80년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하던 거를 그대로 가서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거기는 7, 80년대에 있는 게 아니라 7, 80년대와 현재가 공존하죠. 같이 있어. 맞아요.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해외 진출할 때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왜 채식을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먹을 거는 많아요?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은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먹을만 해요. 근데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우리 양껏 먹으면 그 돈이면 그냥 고기를 듬뿍 먹는 거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거나 오히려 채식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채식은 과거에 고기가 없던 시절에는 당연히 고기가 비쌌는데 지금 채식이라 그러는 거는 대부분이 고기보다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고기 맛을 좀 흉내를 내기는 대체육 같은 경우 흉내를 내긴 해서 그만큼은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채식 식당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두부 가지고 만든 요리들. 그렇죠. 뭐 찌고 볶고 그리고 이 아무래도 채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식감이 좀 부족하다거나 포만감을 주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지고 볶고 맵고 짜고 한 양념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먹다 보면 오히려 채식하는 게 몸에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실망할 때 탕수육인 줄 알고 딱 먹었는데 두부야.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야, 그 실망스러운데 근데 가격은 비슷해. 비슷하고 오히려 양은 더 적고. 속상합니다. 뭔가가 좀 싸게 푸짐하게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보내주신 사진들 보니까 이게 그 음식을 요리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슈퍼마켓에서도 채식 관련한 음식들을 구할 수 있다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라면 코너에 가면 어느 한 부분이 다 채식 라면들이에요. 라면에도 고기가 들어가죠. 그렇죠. 왜 우리 그 라면 스프에 보면 동글동글한 고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고기도 그게 대체육이에요. 진짜 고기가 콩고기예요, 콩고기. 이게 어느 한 라면 코너로 이 브랜드별로 해서 이렇게 채식 라면들도 있고 또 요즘 되게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 견과류로 만든 우유. 두유. 근데 우리는 보통 두유 하면은 그냥 콩으로 만들었잖아요. 원래 베트남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아침에 두유를 많이 먹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안 먹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전자 조작
콩들이 몸에 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먹으면 성조숙증을 일으킨다거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좀 여성스러워진다거나 이런 루머가 있어서 베트남에선 그래서 두유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네, 어쨌든 이 부분 정확히 짚고 가야 되는 게 루머입니다. 네, 루머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은 아닌데 아닙니다. 그런 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현실이고요. 현실이다. 예. 그래서 그런 공장에서 나온 두유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데서 이렇게 떠줘가지고 먹는 두유도 많이 팔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동안 두유가 그런 논란 때문에 잘 안 팔리다가 그 공백을 채운 게 우리나라의 아침 햇살이에요. 아침 햇살, 쌀음료. 쌀음료니까 몸에 좋은 거니까. 뭔가 기분이 막걸리 먹는 것 같은데 기분은 좋은데. 좋고 몸에 좋은 것 같고. 몸에 좋은 것 같고. 그러다가 3년 전부터 이제 베트남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아몬드로 만든 우유, 호두로 만든 우유, 우리 비행기도 돌려 세우는 마카다미아로 만든 우유. 마카다미아로도 우유를 만드는군요. 그 비싼 걸.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견과류 우유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뭐 다른 걸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서 우유는 소화가 안 돼서 맞아요. 꽤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베트남에서도 조그만 거 한 180ml, 150ml 하나가 우리 돈으로 900원, 1,000원 그래요. 우유보다 비싸네요. 싸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슈퍼마켓에 가면 되게 큰 매대로 있어요. 브랜드별로 서로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캐슈넛으로 만든 우유도 있어가지고 캐슈넛. 그걸 유럽으로도 수출하고요. 견과류 자체도 사실 먹기가 쉽지 않고 가격이 꽤 비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베트남에서는 이제 우유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캐슈넛 같은 거는 굉장히 좀 나름 고급 식재료 아니에요? 비싸요. 그 단일 무게로 따지면은 호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호두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이 세계 2위의 캐슈넛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요? 네. 캐슈넛이 베트남에서 많이 나요? 원래 1위는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캐슈넛이 많이 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베트남이 많이 나서 수출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연히 자료를 보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캐슈넛까지 다 베트남이 끌어다가 수출하더라고요. 가공을 좀 해야 되니까. 와, 그 커피 1등, 2등 한다는 것도 저는 유 작가님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캐슈넛까지. 베트남이 의외로 세계 1, 2등 하는 수출 품목들이 좀 있어요. 후추요? 요즘 베트남에서 뜨는 그 관광지로 푸꺽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푸꺽. 거기가 후추의 원산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후추의 50%를 베트남에 수출합니다. 50%요? 그래서 베트남 꼭 가시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제 베트남 가시면 꼭 사야 될 게 커피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사오셔야 되는 건 후추예요. 베트남 슈퍼마켓 어딜 가나 아무거나 집으셔도 이렇게 고급스럽고 맛있는 후추가 단돈 2,000원, 3,000원도 안 한다고 하시면서 놀라실 거예요. 베트남 가시면 꼭 사오셔야 되는 게 후추입니다. 근데 푸꺽을 뭐 후추 사러 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호치민이든 하노이든 어디에서 사셔도. 왜냐하면 푸꺽에서 워낙 후추가 많이 나오니까 베트남 전국으로도 싸게 유통이 잘 돼 있어요. 근데 푸꺽이라는 데는 유명한 데예요? 호치민의 하와이 같은 데인데요. 하와이요? 네. 관광지의 섬이에요. 그러니까 호치민에서 7시 방향으로 그 캄보디아 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도 엄청 뜨고 있는 곳이고요. 거기가 이제 한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베트남 입국이 힘들 때 제일 먼저 이 베트남에 입국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그 관광지가 바로 푸꺽입니다. 야, 우리가 다낭 이런데 경기도 다낭시가 이제 좀 지고 있고요. 경기도 다낭시. 왜냐하면 거의 한국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 다녀갔기 때문에 이제 다낭 이외에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요새 좀 뜨는 데가 푸꺽인가 보네요. 푸꺽입니다. 유 작가님 모시고 어디 좀 베트남 여행이라도 좀 3% 여행사를 하나 차려야 되나요? 자,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이런 채식 시장이 의외로 상당히 크다고 하는 거, 그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하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 나라는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상당히 친근함을 많이 느끼니까. 여기는 이렇다더라라고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산물이 품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많네요. 아무래도 이 기후가 특히 이 북쪽이 아닌 남쪽은 워낙 또 1년 내내 뭐 날씨가 좋기도 하고 특히 태풍이 불지를 않아요. 보통 이제 필리핀 쪽에서 태풍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베트남 쪽으로 오다가 그 경기도
이 다낭시, 예. 다낭을 치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중부지방 항상 크게 비 피해와 홍수 피해, 태풍 피해를 받는데 남쪽은 평생 이 태풍을 한번 만나기 어려울 정도. 근데 이거 제가 여담인데 네. 그 베트남 안에서도 다낭은 한국 사람들 많이 온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오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어서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다낭시가 이제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새로운 여행지를 했던 데가 푸꺽. 그러니까 푸꺽이 진짜 뜨는지 안 뜨는지 한 1년 후에 한번 통계를 한번 보시죠. 지금 푸꺽이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돼가지고요. 정말 리조트부터 해서 뭐 카지노까지 이제 조만간 중국 관광객들 엄청나게 몰려올 거거든요. 혹시 그저 푸꺽 여행사에서 돈 받고 나오신 거 아니죠? 연락 주세요. 가보니까 아무 도로도 없고 막 그런데 이미 수많은 한국분이 다녀가셔가지고요. 저희 가족들도 한번 다녀갔는데 너무 그리워해요. 또 가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여행 갈 일이 있다면은 푸꺽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좀 그래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비건이 많은 거다라 그러면은 종교적인 이유가 됐든 아니면은 그 풍토상으로 고기에 대한 좀 오염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트렌드를 좀 빠르게 캐치하는 것과 그 환경적인 요인이 좀 결합된 거네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죠. 뭐 본인들 종교적인 이유도 있는 거고 그런 유럽의 문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상품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제가 좀 전에 베트남이 세계 2위의 캐슈넛 수출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곰프로님 그 치즈 하면 떠오르는 나라. 치즈 하면 임실. 임실. 그렇죠. 임실. 치즈 아주 넘쳐나죠. 맛있잖아요. 그 스위스 공영방송에서 스위스의 치즈의 미래는 캐슈넛 치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한번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캐슈넛으로 무슨 치즈야? 저도 치즈는 당연히 우유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당혹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잖아요. 그 목축업이 전 세계에서 내뿜는 이 온실가스의 약 한 53% 정도를 배출을 해요. 이제 소가 방구도 끼고 트림도 하고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게 전 세계의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채식을 하는 이제 유럽인들도 많은데 야 우리가 좋아하는 평생을 먹었던 치즈를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포기는 할 수는 없다. 대체 상품으로 찾은 게 캐슈넛으로 만든 치즈예요. 그러니까 우유로 치즈를 만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물이 소비가 되고 이 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캐슈넛으로 만든 치즈 1kg은 물 0.5리터하고 캐슈넛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봐서 이걸 만드는 걸 봤더니 좀 의외로 간단해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두부처럼 보이는 걸 해가지고 물 넣고 좀 시간 지나면 그게 치즈가 되더라고요. 야, 그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얘기는 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고기하고 채식 고기하고의 맛 차이하고 우유로 만든 치즈하고 캐슈넛으로 만든 치즈의 차이를 보면은 여기가 좀 덜할 거 아니에요? 덜하죠. 베트남에 캐슈넛으로 치즈 만들어서 파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가 이게 유제품은 아닌데 혹시라도 세관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는 가져오지 않고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신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푸꺽 한번 가서 푸꺽에서 이 요만한 거 하나가 우리나라 돈은 9,000원 정도 해요. 근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먹으면 이게 크래커나 빵에 발라 먹으면 맛이 괜찮아요. 고소하고. 근데 이제 먹다 보면 그 우유에서 나온 치즈 특유의 그 맛은 좀 없어서 아쉬움은 있는데 어느 정도 대체는 할 수 있겠다. 대체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이런 거는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나라에서나 만들 법한데. 그러니까 목축업 발전한 나라, 치즈가 원래 잘 되는 나라가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도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정말 의외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보다도 더 빠르게 치고 나갈 부분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비건 푸드가 트렌드라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채식주의자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채식 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비건 우유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을 좀 가끔 만나는데 해외에서 트렌드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시장이 작긴 해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미 약간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대기업들도 지금 비건 푸드 시장에 뛰어들기도 하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의 비건 푸드들은 좀 콩과 두부 위주로 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특히 간장 베이스로 해서 많이 좀 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예. 좀 한국 스타일로 좀 더 맛있게 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막연하게만 그냥 대체육을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맞아요.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농심에서 이제 최근에 이 비건 레스토랑을 이제 잠실에 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식사가 나온 걸 봤는데 너무 자연을 강조하다 보니까 풀떼기만 줬구나 또. 풀떼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도시락처럼 된 칸칸에 네. 이만한 돌도 얹어놓고. 야, 거기 왜 돌을 놔? 그러니까 좀 아마 이제 계곡에서 밥 먹는 느낌을 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핀트를 어긋난 거죠. 기본은 먹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리고 맛이 있어야 돼요. 예. 맛이 있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그게 요즘 트렌드인 비건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근데 아무리 비건이고 취지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그쵸. 안 된다는 거죠. 예. 한두 번이야 먹지만 재밌게 먹을 수 있어도. 뭐 기분으로 이런 거였구나 그러고 안 먹잖아.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러면. 너무 비싸요. 한 코스 요리가 막 5만 5천 원 이래 버리니까 5만 5천이면 한우 먹으러 가면 좀. 좋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비건푸드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의외예요. 의외인 것이 거기에 문화가 낯설다라는 것보다 그 트렌드를 베트남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낯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그 비건푸드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고 네.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유 작가님의 주 전공이기도 하고 베트남에서 우리 장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장사를 하면 좋을까?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베트남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듣기보다 장사를 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통해서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장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꿀팁!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베트남의 소비 문화. 네. 어떤 얘기부터? 베트남의 좋은 상권은 어디인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정말 저의 노하우와 예. 그리고 저 이외에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이 상권 분석 해오신 분의 노하우를 제가 이렇게 받아다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다 쓰시면은 뭐 유 작가님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그래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또 3%를 또 보시는 분들 또 댓글을 보니까 예. 이렇게 한국에서 F&B 사업을 하신다거나 예. 아니면 뭐 화장품이든 유아 쪽 사업이든 매장을 오픈해서 진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거를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모 그룹 굴지의 모 그룹에서 베트남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 받아가지고 이제 꿀팁을 드렸는데 자 곰프로님 우리나라에서 좋은 상권이라 그러면 뭐가 좋은 상권이에요? 일단 유동인구. 유동인구 어디가 유동인구가 많아요? 강남역. 역세권. 역세권.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역세권 뭐 걸어서 3분 거리에 좀 실제로 걸어가면 막 13분 나오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100m 달리기 우사인 볼트급이면 10분 거리면 충분하다고. 근데 베트남에는 역세권이 없어요. 왜? 베트남은 뭐가 없으니까. 전철이 없죠. 지하철 전철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버스 대중교통 수단이 잘 없다고 제가 우리 앞건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오토바이 타고. 예.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상권 분석을 할 땐 가장 중요한 건 뭐든지 다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기준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한다? 왜 우리는 내가 차를 타고 왔든 전철을 타고 왔든 내려서 걸어다니면서 이 상권을 돌아다니다가 이거 맛있겠다 하면 먹고 이거 예쁘다 그러면 충동구매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근데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는 게 여기라는 곳은 내리는 곳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그 주변에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상권이 만들어지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사람들이 목적 구매가 많아요. 예. 난 이걸 사러 거길 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거리라 그러면 화장품 브랜드들이 쫙 몰려 있고 하면 그 화장품 가게 가서 오토바이가 거기 가서 정차를 하고 물건을 사서 나오는 거예요. 주차장은 가게 앞이 주차장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내가 만약에 점포를 계산한다 그러면 예. 고객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을 때 내 그 고객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기가 편해야 되고 복잡하거나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품 팔아도 어렵겠죠. 차 없는 거리 이런 데 안 되네요. 안 되죠. 뭐 정말 뭐 좋은 거다 그러면 뭐 인근의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뭐 좀 돌아다니는 곳도 있죠. 우리나라처럼 뭐 명동이나 뭐 광화문 광장 같은 데가. 근데 그런 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기도 하고 그런 데서는 점포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고객이 내려면 오토바이를 가게 앞에 놓고 물건 사고 오면 오토바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도둑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지켜줘야 되는 경비 아저씨가 점포마다 다 한 명씩 있어요. 오토바이를 가져가기도 하나 보네요. 발레 파킹을 해줘야 돼요. 베트남 오토바이 도둑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큰 재산이기도 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식당. 한국에 기사식당 있을 때 제가 이제 기사식당이라는 곳이 기사분들 기사식당 맛있다 이런 얘기하고 기사님들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사식당 사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식당하고 기사식당 아닌 거의 차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주차장이라고. 기사님들 주차하기 편하고. 예, 그러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점심 먹으러 올 때 그분들은 동선이 기니까 여기저기 갈 수 있는데 일단 주차하는 곳이 중요하다. 그것처럼 베트남에서 상권을 잡으려면은 오토바이를 워낙 많이 타고 다니니까 오토바이가 세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토바이 상권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오시면은 뭐 명동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 뭐 괜찮은 상권이라 그러면 홍대, 뭐 강남 이런 것처럼 누가 들어도 다 아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호치민에서도 여기가 좋은 상권이라고 베트남 사람한테 듣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뭐 4차선일 수도 있고 뭐 2차선일 수도 있는데 이게 출근길 도로냐 아니면 퇴근길 쪽 방향이냐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자, 예를 들면 4차선이에요. 근데 반대편 2차선은 거주지에서 호치민 도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트래픽이 뭐 100만 대, 200만 대 정도 돼요. 하지만 우리 곰프로님 물건 사러 뭐 집에서 여보 이것 좀 사와라고 하면 출근할 때 사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퇴근할 때 주로 사가죠. 퇴근할 때 사오죠. 그래서 이게 출근길이냐 퇴근길이냐에 따라서 바로 길 건너이지만 매출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 심지어 자기 오토바이로 다니니까 그렇죠. 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역세권은 출근길 역세권이나 퇴근길 역세권이나 거래소역으로 들어갔다가 걸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 곳이 그냥 같은 상권인데 자기 오토바이로 다니게 되면은 출근할 때 가는 길하고 퇴근할 때 가는 길이 아예 다른 거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에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에서 한 4,500만 대라고 했잖아요. 호치민에만 뭐 400만 대의 오토바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려고 그러면은 저쪽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퇴근길. 근데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뭐 4m밖에 안 떨어져, 5m밖에 안 떨어졌는데 뭐 임대료가 똑같겠지. 여기가 한 20% 싸네. 했다가는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좀 잘 상상이 안 가는 게 제가 음식집 정도는 좀 그려지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데. 근데 우리가 화장품을 사러 가는데 화장품 가게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한국에서 이제 출장자들 데리고 이제 저희 매장을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한 번은 저희 임원분이 야, 우리 매장 간다더니 중고 오토바이 가게를 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중고 오토바이 가게가 아니고 그 저희 매장 붙어 있는 식당에 있는 손님들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가 한 100대 정도가 있으니까 중고 오토바이 가게인 줄 안 거예요. 와, 우리는 상상이 잘 안 가긴 하네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샤랄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앞에 깔끔하게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동선이 다르니까 거기에 오토바이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훨씬 더 고객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한 2-3명 정도의 오토바이도 세워놔야 되죠. 그렇죠. 우리 경비 아저씨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손님들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빽빽해요. 그러면서 출근길 퇴근길도 오토바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정말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고 좋은 브랜드들이 쫙 깔려 있고 한데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다. 그러면 그 상권은 마이너스 50점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근길 퇴근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필요하면 이 베트남은 이제 중앙선 침범 같은 건 그냥 쉽게 잘 하거든요. 역주행도 그냥 하고 그런데 중앙 분리대가 있으면 못 넘어가.
못 가지. 못 가요. 예.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한 100m, 한 150m 가면 유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 그런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몇 킬로가 쭉 가 있어요. 아 그래요?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아예 다른 지역이네요. 다른 지역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오. 그래서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반토막 난 거다. 근데 또 중앙분리대가 돼 있는데 내가 하필이면 출근길 위치 쪽에다가 내가 상권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근데 망한 중앙 분리돼 있다. 망한 거죠. 아 그게 걸어 다닐 때야 뭐 중간에 횡단보도 건너가면 되니까 그런데 중앙 분리대가 있어도 횡단보도는 있으니까. 베트남에는 횡단보도가 잘 없어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안 걸어 다녀서 그런가 그리고 보네요. 막 사람들이 오토바이가 막 미친 듯이 가는데 거기 건너려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리 이 평생 베트남에 살아온 사람들도 잘 안 건너가려고 하고 건너가도 왜냐하면 내가 뭘 가야 되는데 불편하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뭐 저기서 저걸 사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제품이 아닌 이상. 왜 그 한국에서도 점포를 얻을 때 가게 입구가 뭐 계단 한두 개밖에 안 돼 있어도 예. 계단 턱이 있으면 고객들이 그걸 꺼려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이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야지만 돼요. 근데 앞에 중앙 물대가 딱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럼 거의 그냥 벽이라고 봐도 될 정도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어떤 거를 신경 써야 돼요? 이제 이 베트남은 예를 들어서 2차선이라 그러면 오른쪽 차선은 오토바이 전용 도로예요. 도로가 두 개가 차선이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왼쪽은 자동차 전용, 오른쪽은 오토바이 전용. 그 우측 통행이죠? 네. 아 그러면 중앙선 가까운 데는 자동차. 네. 중앙선에서 먼 쪽은 오토바이. 4차선이라 그러면 네 번째 차선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전용. 나머지 세 개는 자동차 전용. 아 오토바이가 워낙 많으니까 전용 도로가 있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에 가서 오토바이 잘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예.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오른쪽 게 없고 한쪽만 있어요. 왼쪽만. 이쪽은 어차피 인도니까. 네, 일로 이제 자기는 우회전에 갈 거니까. 음. 그래서 운전 좀 한다는 남자들은 이 오른쪽 건 무조건 빼버려요. 아. 그래서 오른쪽 거 없는 거는 원래는 불법이어야 되는데 예. 이건 그냥 통연산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두 개를 다 하고 있다. 저거 운전 못한다. 이런 놀림을 당해요. 저 잘 뭐 도로 물정 잘 모르는구만 이런. 그러게요. 이게 제일 끝에 차선만 하게 되면 이쪽에서 누가 차가 오는 거를 신경 쓰진 않을 그렇죠. 테니까. 그래서 여기 상권이 너무 괜찮고 트래픽도 좋아서 한 4차선 정도 되는데 예. 1차선에 가까운 쪽에 상권을 얻으면 예.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거기는 차가 지나가니까. 우리가 타시수를 하는 사람 대부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기다가 차를 주차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토바이는 그 턱을 넘어서 가게 앞까지 올라가도 또 돼요. 근데 자동차는 거기에 주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잠깐 정차는 할 수 있어도. 이게 차 타는 사람하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대하는 그 입지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권은 무조건 오른쪽 차선에 있는 상권을 얻어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가게를 얻을 때 이 오른쪽 차선에 있다가 이 건물주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예. 그냥 바로 길 건너에 12m 정도 떨어진데 이제 새로 매장을 옮기려고 했더니 저희 직원들이 크고 말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아니 어차피 목적 구매고 우리 매장에 항상 오는 고객들이 주로 오는데 예. 여기서 저기 가는 게 뭐가 어렵냐.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근데 고집부려서 열었더니 매출이 30%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차가 보통 양방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차 우측 방향이라는 건 길 건너편인 거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방 통행일 때. 일반 통행일 때. 4차선 일방 통행일 때. 차 타는 사람은 어차피 그쪽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군요. 그렇죠. 일방 통행이 꽤 많은가 봐요. 특히 이제 호치민 쪽에는 예. 이게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도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예. 이 도시가 이렇게 막히지 않게 해서 일방 통행으로 좀 많이 바꿔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양방향 있을 때 출근길 퇴근길 얘기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 길은 출근길이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출근길이야, 그렇죠. 다 퇴근길이야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방일 경우에 이쪽은 안 가는 데라는 거죠. 그렇죠. 덜 가는 거죠, 덜 가는 거. 근데 그쵸. 이제 그걸 감안하고 임대료가 당신네는 이건 출근길이고 왼쪽에 있고 하니까 더 싸게 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덜컥했다가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식대로 자꾸 생각하려고 해서 우리나라 모 베이커리 업체,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뭐 업체 분들이
한국에 사는 방식으로 했다가 폭망했어요. 그냥 업체명을 얘기한 듯 얘기하지 않은 듯 얘기한 것 같은 말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뭐 1위 업체라고 하니까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업체가 한국에선 들어가면은 다른 업체가 이등 전략으로 바로 옆에 들어가고 해서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한국에서 뭐 10년, 20년 정말 잘해하고 정말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업체가 베트남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그때 베트남에서 어학연수 할 때여가지고 그분들이 상권 찾고 할 때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잘 몰랐을 때니까 왜 그게 안 되지? 왜 거기가 장사가 안 되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직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깨달은 거죠. 뒤늦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뭐 추가로 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호치민과 하노이가 좀 다른 게 호치민은 이 프랑스 식민지로 의해서 도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방식의 건물과 도시 체계, 교통 체계가 많아요. 예. 그래서 잘 보시면 그 호치민의 건물 사진들 같은 거 보시면 이 건물 폭이 되게 좁아요. 건물 폭이 좁다. 4m밖에 안 돼요. 4m요? 일괄적으로 다 4m씩이에요. 오. 그냥 빽빽해요.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도로 점유비에 따라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도로 점유. 왜냐하면 서로 도로가에다 창문을 내고 집을 넓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균등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4m로 딱딱 끊어버려서 그 뒤로는 길어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안쪽은 쑥 긴데 딱 4m예요. 아. 근데 이 건물과 건물 사이가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벽이 또 감안되면 실제로는 3.5m에서 3.8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이제 화장품 브랜드 하려면 우리도 좀 널찍하게 해야 되니까 넓은 건물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건물주가 달라요. A 건물, B 건물. 동시에 2개 건물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한 건물주가 계약 도중에 나 니네랑 안 해. 돈 올려줘. 그럼 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계획이 이렇게 넓게 하기로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짰는데 이거밖에 안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주면 여기서 야 나는 안 올려줘 그럼 또 같이 올라가. 정말 그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건물을 빌리게 되면 우리는 1층 점포만 할 거예요라고 1층만 빌리고 싶지만 한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베트남은 그게 안 돼요. 건물 통째로 다 빌려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두 점포만 내려고 그러는 건데. 네. 근데 2층, 3층은 쓸모없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빌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건물이 3층이거나 아니면 많게는 5층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빌리면 1, 2층은 점포로 쓰고 3, 4, 5층은 그냥 놀려요. 그래도 빌려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임대료가 베트남의 이 물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수준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통째로 빌려야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걸 빌리니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3, 4층을 자기 집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나 아파트값 나가니 그냥 내가 여기서 살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걸 창고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모로 불편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5층짜리를 빌렸는데 5층의 건물주가 살아요. 그럼 나는 1, 2, 3, 4층만 빌려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 같으면 건물에 건물주가 자기 집 가는 5층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따로 있고 내가 쓰는 통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불편해.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제 밤 10시 돼서 문을 닫으면 건물주가 밤에 술 먹고 왔든 뭐 자기도 자기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문 열어야 돼요. 그런 거잖아. 이게 주인집 할머니가 막 이렇게 와갖고 막 그 매장 예쁘게 꾸며놨는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밤에 뭐 낮에 직원들이 있을 때야 아무래도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이쁘네 하고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러다 없어지면 어쨌든 직원을 의심하게 되고 뭐 하게 되니까. 근데 밤에 문을 닫아놨는데 주인 아줌마가 난 밤에 우리 애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 버리면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밤새 지키는 또 경비를 두기도 해요. 경비 아저씨가 밤에 그 매장 안에서 잠도 자고 아니면 문 밖에서 그 우리 그물 침대 같은 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밤에 이렇게 졸면서 밤새 지켜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제 경험상
이 다른 점포에 비해서 전기세가 2배가 넘게 나오는데 예,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주인집이 의심스러운데 예, 예. 아무리 추적을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뭐 주인은 오리발 내면 그만이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물주랑 같이 써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건물주가 사람이 되게 괜찮으면 좋은데 예, 예. 고약한 사람을 만나거나 제가 겪었던 것처럼 오리발 내밀고 전기세 나는 안 썼다라고 하는데 갖다 써버리면 그것도 덤태기를 쓸 수가 있다. 아, 이거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로드샵에 구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동남아 주요 6개국이라고 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인데 예. 베트남 빼고 나머지 5개 국가는 다 쇼핑몰이 들어가 있어요. 예. 모든 게 다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상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쇼핑몰은 다 화교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화교들이 지하철이든 전철이든 버스 노선이든 다 연결해가지고 다니기 쉽게 만들어놨는데 베트남은 그 화교들이 없어요. 그리고 쇼핑몰도 별로 없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 샵을 하려면 쇼핑몰도 들어가야 되고 로드샵도 들어가야 돼요. 개별 상권이군요. 네. 베트남 좀 매우 특이해요.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로드샵 들어갈 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돼서 좀 힘들어요. 저 매장은 좀 크게 되려 그러면은 건물 한 5개 해야 되는데 뚫어야 되는데. 5층까지 그거 다 사야 되고 5층에 집주인 5명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거 뭐야 뭐 이런 거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야, 이거 쉽지 않네 이거는. 그래서 로드샵에서 뭐 하는 걸 제가 항상 긋고 말리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베트남 처음 들어오려면 한국에서처럼 멋진 플래그십 스토어 쫙 하나 열겠습니다 하면 제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실효성이 안 나고요. 항상 말씀드려도 안 믿으세요. 근데 거기에 또 집주인별로 그 경비 아저씨 5명 또 세워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이거 좀 황당하네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원고 보다가 귀신 나오는지 확인해라? 이제 동남아가 귀신 나와요? 베트남은? 동남아가 귀신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꽤 있어요. 재밌자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정말 베트남에 가보시면 개인 집이든 아니면은 슈퍼마켓이든 어떠한 가게든 입구에 조그만 제사상이 하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제사상. 이제 거기에 뭐 음식도 올려놓고 매일 아침 음식도 올려놓고 향도 피우고 한데 근데 그게 뭐 꼭 악기를 막아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재물의 신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백화점 같은 데는 사실 그런 거 못 세우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조그만 그 재물신 상을 갖다가 서랍에 넣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떻게 세워놓긴 세워놓네요. 네, 무조건 세워놔요. 그게 네.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뭐 도교 베이스의 민간 신앙은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지만 집안에 뭐 조상은 다 모시고 그런 가게 그런 제사상을 모셔가지고 뭐 기도도 올리고 제물도 올리고 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점포를 열어야 되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좋은 점포들 자리를 찾으러 가잖아요. 예. 근데 한 번은 폭도 한 15m 정도, 16m 정도 되고 오, 크네요. 크고 의류 브랜드, 로컬 의류 브랜드인데 매장도 너무 깔끔하고 트래픽도 좋고 저희 직원들도 이 자리 너무 좋다. 예. 한 5층, 4층 정도 되는데 주인집도 없고. 오, 주인집 없고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퇴근길이고. 야, 그럼 여기 괜찮은데 하고 이제 둘러보는데 뭔가가 좀 깨름칙한 거야.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여기를 왜 내놓을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법인장님하고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예. 옆집에 있는 옆 상가에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음료수를 하나 쓱 주고 담배 하나 주면서 예. 네 여기는 왜 팔아요? 예. 장사가 안 돼요. 얼마 전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직원이 자살해가지고 귀신이 나온다고. 근데 이제 원래 뭐 거대 재벌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미신적인 걸 믿으시는 사업가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티를 안 낼 뿐이지. 네. 근데 그게 동네에 소문 나면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직원들은 깨름칙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직원들 물어보니까 귀신이 나온대 했더니 저희 직원 하나가 나 사실은 좀 찝찝했다. 뭔가가 좀 느낌이 이상했는데 내가 그런 말하면 또 혼날까 봐 말을 못했는데 자기는 좀 여기는 좀
뭔가 느낌이 깨름치하고 귀신 나올 것 같아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 못했는데 네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 이제 말한다.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 우리가 체감하기에 약간 농담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보면 다 안다는 거죠. 그렇죠. 저 집 귀신 나온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네. 그 풍수를 엄청 따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수가 좀 다른데 네.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수에 따라서 집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 위치도 그렇고 그걸 다 따져서 봐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아니 저렇게 좋은 조건 집이 왜 이렇게 싸지? 하면 거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거나. 근데 그걸 또 동네 사람들 아는데 쉬쉬하잖아요. 말 함부로 그치. 하니까. 땅값 떨어질까 봐. 근데 그게 보편적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좀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한국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뭐 크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매장에 진입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진 않는데 거기는 실제로 그거를 영향을 미치고 그럼요. 주변에서 다 안다. 음력으로 어떤 날이어야 되고 뭐 할 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우리처럼 그 자동차 새로 사면은 예. 자동차 앞에다가 부고 같은 거 달아놓거나 꽃을 꽂잖아요. 사고 나지 말아 예,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나가는 이야기로도 할 수 있는데 상권을 봤을 때는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설령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베트남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게 뭔가 좀 깨름칙하다거나 그러면 손님들도 깨름칙한 거고 깨름칙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속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도가 높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많네요. 보름달이 떠오르고 비 오는 날 확인해라. 좋은 상권일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비 오는 날 뭐 늑대 인간이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중요한 게 음력 보름이 되면 이 특히 남쪽에는 이 조소의 간마차 때문에 네. 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벌써 한 이 발목까지 올라오는 데들도 많고 근데 그런 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허리까지 막 비가 차고 그래요. 해안 지역 중심으로. 이제 베트남 이제 호치민 같은 데는 이제 강이 있는데 예. 이 강을 따라서 물이 그렇게 올라와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베트남이 뭐 한 50년 후에는 특히 호치민 같은 남부 지방이 뭐 침수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이 이번에 강둑 780개에다가 지금 강둑 새로 지금 재방 사업을 또 해요. 치수가 조금 부족한가 보네요. 네, 치수 인프라가. 치수 인프라도 부족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쓰레기도 막 버리고 하다 보니까 예. 그 물이 잘 막혀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되게 큰 이슈긴 한데 뭐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하노이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정말 물이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그 하노이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변호사가 서핑을 하고 다녔어요. 시내에서 물이 막 보트를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때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거네요. 이게 내가 갔을 때는 멀쩡했는데. 근데 갑자기 보름 뭐 1일이나 보름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채식해야 되는 날이었고 채식 식당 갔다 왔더니 물이 허리까지 차 있어. 무슨 공포 영화처럼. 근데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처음에 회사에 딱 들어와서 매장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지방 매장을 갔더니 가구가 제 무릎 아래까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 지방이라서 신경을 더 안 썼나 보다. 그럼 레노베이션 하자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베트남을 잘 못해가지고 무슨 소린가 해서 봤더니 비 오는 날이 되면 물이 매장 안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 예를 들어서 뭐 호치민 같은 1년에 6개월이 건기이기 때문에 비를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음력 보름 15일과 1이 되는 물이 올라올 때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점포가 물이 아주 그냥 물바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내가 생각하는 매장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야 정말 베트남 현지에서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체크 포인트네요. 정말 비싼 정보입니다. 오늘 앞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돈 버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거 왜냐하면 베트남의 그 부동산들한테 좋은 매장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그 부동산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좀 알 텐데 그거를 뭐 서로 얘기를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외국인이니까. 근데 막 거기 귀신 나오고 물 차고 저기 집주인 5층 살고. 알겠습니다. 이게 그 상권에 대한 얘기라 뭐 가게 차리시는 분들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겠지만 상권과 함께 뭐 베트남의 특이한 문화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하러 가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은 놀러 가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지 1부에서 보셨죠? 푸꾸옥. 그리고 푸꾸옥이 뜨기 전에 이 경기도 다낭시 다음 후보지가 사실은 달랏이었어요. 달랏.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 달랏이 이제 소개되고 하면서 요즘 사람들 관심 되게 많이 보이시는데 우리로 따지면 베트남의 대관령 설악산이에요. 산악 지역인가 보네요.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1,500m의 고도 높은 데에 있는 도시고요. 고랭지 농업을 할 수 전형적인 있는. 고랭지 농업. 우리 어렸을 때 저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낙농업이 발달하고 시원하고. 배추가 맛있게. 배추가 그렇죠. 1년 12달 연평균 기온 18도예요. 와, 좋네요. 그래서 달랏에 있는 호텔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 필요 없겠네요. 18도. 진짜로. 실제로 에어컨이 없고 한여름에 가도 저녁엔 정말 서늘하고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는 이게 1700년대 후반에는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그냥 산악 지역이었어요. 그냥 소수 민족들이나 사는.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 휴양지로 살면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탐방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휴양지라 그러면 바닷가가 많은데 여기는 산악지형이라는 거죠. 산악지형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호치민 이 일대는 300년 전에는 베트남 땅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캄보디아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야금야금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장악을 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뭐 베트남의 왕은 있었어요. 왕 있는 상태에서 이 세 개로 나눠서 이제 베트남을 분할 통치를 했거든요. 이제 이 호치민 일대를 이제 코칭 차이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랑스 영으로 돼 있었는데 달랏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니까 베트남 왕이 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개발하는 걸 도와주겠다. 대신 그거 우리 영토로 확정짓자. 근데 그게 캄보디아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에 그냥 있는 그냥 산악 지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땅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특별히 지금처럼 국경이 분명했던 때도 아니고 그럼 뭐 개발하는 김에 우리 거 할게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개발하고 도시화되는 걸 아니까 이거 잘못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명확하게 누구의 영토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겠다 해서 베트남 왕이 거기에다가 그럼 우리도 이 왕의 별장을 거기다 짓고 우리 땅으로 할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려면 필요한 게 와인, 커피. 그래서 그 황무지 땅에다가 프랑스에서 이 포도나무들을 가져와가지고 포도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산 와인이 이제 지금도 나오기 시작한데 사실 맛은 좀 다들 그렇게 맛있어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포도나무들을 재배하고 그리고 그 달랏 주변에 이제 뭐 당락이라고 하는 또 고산지대 산이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이제 커피를 막 재배하면서 지금의 이제 베트남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커피를 거기서 나오게 된 거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관광지로서 다니는데 경기도 다낭시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너무 많이 다녀가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지겨지기 시작할 때 한국의 항공업계하고 관광업계가 그 두 번째 대안으로 생각한 데가 바로 이 달랏이에요. 왜냐하면 달랏에서 한 180km 떨어진 데에 무이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무인해? 무이네. 이름이 무이네예요? 네, 지역 이름이 무이네인데 거기가 이제 냉전 시대 소련 자본들이 거기에 휴양지를 엄청나게 개발해가지고 몇 킬로가 다 리조트예요. 아, 리조트가 이미 있는 동네가 있다고요? 네. 한 180km면은 차로 3시간? 3시간? 네. 2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설악산에서 속초 가는 거. 그러네요. 속초와 설악산을 연결해가지고 패키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직항으로 달랏에 와서 달랏에서 한 2박 정도 하고 차 타고 내려가지고 무인에 가서 리조트에서 지내고 호치민으로 돌아오는. 이거를 이제 한창 개발 중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좀 힘들어지기도 했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진행이 안 됐었어요. 이게 나름 한국이 주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베트남이 참 우리가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보통 여행 상품 개발하면 항상 일본 여행사들이 개발한 걸 한국 사람들이 따라가서 이제 보통 미투 상품을 개발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만든 개발 상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죠.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사이에 누가 그 자리를 다 채웠느냐? 베트남 내수 관광객들이에요.
아 그래요. 달랏은 원래 기후도 좋고 정말 베트남 전국의 모든 꽃이 다 여기서 나서 다 그 물건을 꽃을 다 유통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과일도 많이 나고. 근데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제주도나 설악산이 되게 가고 싶은 그 신혼여행지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워낙 긴 나라다 보니까 달랏이라는 데는 들어는 봤으나 평생 못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이제 베트남도 소득주의가 올라가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많이 오지만 과거에는 그걸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차를 타면 멀미를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내에서 택시를 타도 멀미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차를 안 타봐가지고. 근데 이제 베트남의 소수준이 올라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달라서 가는 거죠.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뭐 금방 가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신문에서도 이미 한 5, 6년 전부터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 공기 맑은 동네가 이 오염돼가지고 배기가스가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공기가 안 좋다. 근데 저는 운 좋게도 2011년도에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때묻지 않을 때 달랏을 이미 다녀왔어요. 그때는 뭐 가기가 쉽지는 않았겠어요. 개발이 덜 돼서. 뭐 이제 뭐 저 같은 외국인들은 뭐 호치민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밤 야간 버스 타면 9시간 10시간. 아이고, 많이 걸리긴 많이 걸리네요. 자고 일어나면 뭐 했는데.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그 호텔 옥상에 있는 테라스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면 야 여긴 스위스다. 근데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가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약간 열대. 그렇죠. 바닷가 그리고 야자수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기후가 18도 정도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는 전혀 아니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동남아의 알프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리고 추워요. 그리고 오리털 파카를 입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냥 보고 있으면 야 스위스 같은데 오리털 파카 입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저씨를 보면 아 베트남이구나 할 정도로 진짜 좀 이질적이다. 이질적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참 매력적인 게 이 동남아 특유의 모습과 동북아적인 모습과 그리고 유럽적인 모습이 다 이렇게 버무려져 있다 보니까 이쪽 저쪽의 다양한 모습이 참 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매력적인데 더 많은 이제 베트남 내국인 관광객들이 가기 때문에 좀 요즘 더욱더 좀 북적북적되고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예능 방송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북적이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여행지로서 달랏을 사실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앞권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제가 장난컨대 대한민국의 0.001%도 모를 정보를 오늘 하나 드리려고 해요. 아 그래요. 또 뭔가 이게 또 귀가 솔깃해집니다. 자 너무나 좋은 기후잖아요. 실버타운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실버타운.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서늘하게 시원한 데 사시면서 한 번씩 호치민으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의료시설도 두고 대규모의 실버타운을 통해서 특히 유럽에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유럽은 또 그 퇴직연금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오면은 최소한 둘이 합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살면은 너무 좋은 기후인 거예요. 특히 유럽 사람한테는 너무나 좋은 날씨니까. 익숙한 기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계속 있었는데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베트남은 이제 남부 쪽은 호치민을 중심으로 해서 메콩 델타 쪽에 건터라고 하는 5대 광역 도시 이 두 곳을 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북쪽에서는 하노이하고 지금 LG 그룹이 계열사 다 들어와 있는 하이퐁이라는 곳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응엔성이라고 하는 응엔성을 통해서 하노이와 하이퐁을 연결하는 배후도시를 지금 신도시 한참 개발을 하려고 해요. 일종의 제조업과 첨단 산업 그 중심으로 해서 배후도시를 만드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LH공사가 지금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부지방에는 우리 경기도 다낭시와 그리고 그 다낭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가면 후에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베트남 마지막 왕조가 우리로 따지면 경주 같은 곳 그러면서 그 전주 같은 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동네. 근데 이 다낭과 후에가 관광도시로 유명하긴 하지만 베트남 IT 개발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대학에 IT 전공하는 대학들이 좀 있어서 요즘 베트남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IT 개발자 지금 수요 충족이 부족해가지고
거기도 공급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도시를 IT 클러스터로 좀 묶어서 개발하려고 해요. 베트남의 실리콘밸리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베트남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국토 균형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달랏이 이게 좋긴 좋은데 이 국가 역량을 지금 집중해야 될 때가 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개발을 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 시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뭐 외국 자본이 의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쉽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버타운을 하려면 의료 시설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 자본이 못하게.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베트남도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자체 자본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유럽계 자본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될 곳이 바로 달랏이에요. 지금 뭐 관광 산업 중심으로 좀 돼 있는데 여기에 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그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실버타운으로도의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죠. 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유명한 의료 관광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태국의 그 의사 선생님,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의사 선생님들은 영국 의대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병원은 정말 잘 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또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북쪽에 치앙마이는 이 은퇴한 사람들을 적극 유치하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퇴 비자라고 하는 게 태국에 있어요. 그래요? 만 55세가 되면서 은퇴한 사람들을 받는 건데 선진국 특히 이제 일본 은퇴자들이 많이 사는데 퇴직연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태국에서 물가 싼 그 방콕보다도 치앙마이가 훨씬 더 싸거든요. 그 치앙마이도 날씨가 되게 선선하고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걸 모델로 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베트남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좀 넓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곳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일종의 경쟁인 거죠.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달랏이란 지역은 우리가 동남아에 은퇴하러 가시는 분들 은퇴하면서 거기도 좀 좋은 날씨와 기후에서 조금 더 저렴한 물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그 지역에서는 이분들을 누가 유치할 것이냐를 두고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치앙마이는 이미 있고 돼 있는 곳이고 달랏이라는 곳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다. 야, 베트남에 우리가 제조업 얘기도 해보고 F&B 얘기도 해보고 관광 얘기도 해봤는데 은퇴산업까지 있다고 하니까 참. 근데 또 이 방송 듣고 또 달라서 땅 사러 간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 사러 가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베트남은 외국인이 땅을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그 기업으로 해서 땅을 장기 임대를 받을 수는 있으나 내가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 용도로만 되는 건데 그 이외에는 몰수당해요. 그러니까 취소당하고 그러니까 절대 그냥 또 혹시라도 또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야 3%에서 땅을 사라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 차원에서 달랏을 접근해 보셨다면 관광지로 유명했던 지역이 은퇴산업도 유치를 하려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 이번에 정말 이야기 보따리가 정말 풍성했던 것 같아요. 뭐 제조업 얘기도 하셨었고 어떤 소비재 관련한 얘기도 해보고 우리가 관광산업, 실버사업 관련한 얘기도 좀 들어봤어요. 야, 참 베트남이란 나라를 우리가 단순히 하청기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은 정말 생각을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베트남 얘기해 주신 유영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를 알게 된다는 건 참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를 생각할 때는 되게 다양한 편견들이 있는데 그 편견들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볼 때 오히려 오해도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다른 나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좀 더 우호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권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